네, 방송 언어 13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시는 이제 2차시, 3차시 이제 남은 수업은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이야기 강의 자료 4쪽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되는 부록에 있는 규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또 나와 함께 이 수업 시간을 살펴보지 않으면 한 번도 안 보고 지나갈지도 몰라서 또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일별을 두도록 하고 향후에 이제 기억해 두면 또 쓸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 부록 부분의 344쪽부터 428쪽이 구체적인 로마자 표기법의 세칙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인명과 지명 표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소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344쪽에 가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을 제1장에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표기 일람표라고 해서 국제음성기호와 이렇게 한글을 대조하는 표들을 또 제시해 놨습니다.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각 언어마다 사실은 언어의 의문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글 자모로 대응시킬 때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각 언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345페이지에 보면 에스파니아어와 이제 스페인어죠. 한글 대조표라든지 그다음 347페이지 이탈리아 자모와 한글 대조표 이런 것들, 그 다음 페이지 일본어 가나와 중국어 발음부호와 중국어의 발음부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병음표기라고 해서 그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351쪽에 가면 폴란드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굉장히 다양한 소위 세계에 이제 사용 인구수가 많은 메이저 랭귀지들을 모두 한글과 자모 대조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353페이지 쭉.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가보면 세르보 크로아티아어라고 해서 세르비아어와 크로아티아어, 사실은 이들을 함께 몬 것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종교적으로 이들이 여러분들 보스니아 사태라든지 이렇게 동유럽 쪽의 사건을 알고 있을 텐데 이들이 종교랑 좀 간력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세르보 크로아티아라고 해서 세르비아어와 크로아티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표기가 있고요. 356페이지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네, 일반적이지 않은 영어라든지 독일어, 프랑스어, 여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소개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스웨덴어 이런 것들의 자모 대응표들을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그 다음에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쭉 일일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까지 다 표시를 해놓은 것이 381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것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언제 또 방송 언어를 배울 줄 알고 지금 나와 만나서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향후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향후로는 이렇게 어떤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이 세부 언어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내가 향후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81쪽에는 이제 표기 세칙이라고 해서 영어 표기는 워낙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만 원칙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외워서 묻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짧은 모음 다음에 어말무성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 짧은 모음과 유음, 비음, 이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파열음들이죠. 을을 붙여 적는다. 사실 이 중에 아마 어문 계열 학생들 가운데 어학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라면 파열음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파열음은 다른 말로 폐쇄음이라고도 하는 우리가 한글 자모로 비읍, 디귿, 기역으로 표기되는 폐쇄음들을, 그러니까 파열음, 다른 말에 파열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단모음 다음에 갭, 그 다음에 캣, 북 이런 경우는 파열음들을, 그러니까
게프, 뭐 캣트, 부크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쓸 예는 없지만 이런 원칙에 따라 만들어져 있고요. 짧은 모음과 유음과 비음, 그러니까 소위 L 소리, R 소리를 유음이라 하고 M, N 소리를 콧소리, 비음이라고 하죠.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파열음은 받침으로 전달해서 간단히 말하면 apt, 그 다음에 setback, act. 그러니까 사실 유성자음들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애들은 유성자음이 오면 이게 유성음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 외에 유성자음이 오는 경우나 이런 경우죠. 3번의 경우는 그 외를 제외하면 stamp, cape, 네스트 뭐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쓰기 때문에 뭐 데스크를 데스크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크게 혼란은 없지만 원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82쪽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 그 어떤 뭐 전문적인 유성 파열음이다 그런 것들을 외울 필요보다는 여기에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382쪽에 보면 우리가 흔히 랍스타라고 하죠. 근데 실제 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랍스타가 아니라 로브스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시그널은 뭐 옛날에는 시그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요즘은 다들 시그널이라고 해서 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뭐 마찰음의 소리와 관련해서 2번 엄마 이렇게 우리 그 지렁이 표시라고 하죠. 슈. 이거는 이제 뭐 전문 용어라는 경국의 마찰음, 치조 경국의 마찰음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이거는 시로 적고 자음 앞에 오는 것은 슈로 적는다 해서 플래시, 쉬가 아니라 플래시. 반면에 자음 앞에 오는 것들은 슈러브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쉔크, 뭐 쇼핑 뭐 네. 그 다음에 뭐 4번, 3번 같은 경우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 그 이제 유성의 국의 마찰음, 경국의 마찰 이건 유성음이죠. 경국의 마찰음의 경우에는 지로 적고 몸은 뭐 미라 지냐 비전이냐 네. 이제 비전 같은 경우는 여로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래어 표기법에서 혹여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주로 예를 보고 사실 거의 외워야 하는 것들이죠. 네. 그다음에 383페이지에 뭐 햄릿 이걸 햄릿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385쪽에 가면 5쪽에 가면 윗칸에 보면 유니온이 아니라 유니언 뭐 그런 것들 기억을 하면 되고 베텔리언 온이 아니라 언이라는 거 그 정도를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지명이나 특히 인명 같은 경우는 뭐 소개되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뭐 여러분들이 보면 각 개별적인 국가마다 이렇게 다양한 표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 놓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조표에 따라서 앞에서 봤던 대조표에 따라서 실제의 지명이나 인명, 고유명사들의 표기를 이런 식으로 다 개별적인 언어마다 다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다가 여러분이 또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425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명과 지명 표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동양 사람들의 동양 외국인 지명 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도 나오는 건데 426쪽으로 가면 뭐 앙카라. 자, 앙카라 같은 경우는 터키의 수도인데요. 426쪽 2항 3장에 있죠. 터키의 수도인 안카라가 아니라 앙카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보면 원지음, 네이티브들의 발음이 하는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나 케사르가 원래의 이 사람의 그 명칭이죠. 로마 사람의 이름이니까. 그런데 시저라고 하는 영어식 발음을 인정하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427조 중국과 일본 지명 가운데서의 사항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죠. 한국 한자어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도쿄라든지
뭐 타이완이라고 해도 되지만 동경이나 대만도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토는요, 여러분들은 아예 교토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 교토대라고 안 하고 경도도라고 하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뭐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427쪽 하단에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책이 있는데 이제 바다는 주로 뭐 홍해, 발트해, 그러니까 해는 한자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기로 했고요. 섬도 타이완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섬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도를 붙이게 되죠. 네.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예를 들면 겹쳐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온타케산 하면 타케라는 말이 이미 그 산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악자잖아요. 우리가 관악산, 치악산 할 때 이 악이 이미 산이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산을 더 붙여서 그냥 부른다는 것이고, 네. 주장이라는 말, 이 장자가 이미 한자어로 강인데 우리식으로 강이 더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428쪽에 가면 이제 유럽어들도 마찬가지예요. 리오 그랑드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리오는 강이라는 뜻이고 그랑드는 큰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로망서라 그러죠.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등은 수식이 뒤쪽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강. 네, 근데 우리가 큰 강인데 리오가 그 리버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리오 그랑드 강, 몽테로사 같은 경우는 몽테는 이제 프랑스어로 산이라는 뜻인데 장밋빛 산이라는 뜻이죠. 네, 로자가. 네, 그래서 이거를 뒤에서 수식하는 건데 이것도 산이라 붙이고 몽블랑은 하얀 산이란 만년설이 덮인 블랑이 뭐 다 알 겁니다. 프랑스어 몰라도. 네, 그리고 시에라 마드레드 같은 경우 시에라가 산맥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원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강이나 산, 산맥을 붙여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되는 것을 좀 살펴볼 때 지금 봤던 것, 그런 것들이 있었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 라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로마자 표기법과 이제 로마자 표기법의 현실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가 외래어 표기법은 코리아니제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그 외국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것이라면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로마자로 알파벳으로 바꾸는 것을 로마자 표기법 로마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4쪽 하단을 보면 로마자 표기법은 외래어 표기법이 외국어를 한글로 적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라면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을 외국어로 적는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자 표기법 잘 알고 있어요.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지하철에 예를 들면 태릉 하면은 한글로 써 있지만 그 밑에 TA 해서 태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로마자 표기법, 로마니제이션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뭐 여행을 왔거나 이제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한 배려적, 기본적으로 길을 찾고 사람 이름을 부르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이 로마자 표기법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것도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도로 표지판을 만들고 지하철 역사에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로마자 표기법은 1984년 1월 문교부라고 하는 지금의 교육부의 전신에 해당합니다. 로마자 표기법을 5년의 개정 작업을 거쳐서 2000년 당시 문화관광부 사실은 그 전에 우리나라에 누가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겠고 사실 뭐 올림픽 1976년에 최초로 금메달을 딴 것이 1970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라는 선수가 레슬링에서 딴 거예요. 그레코로망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고요?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플랜카드 그분이 그냥 공항에서 내리는 국민들이 모두 도열을 해서 막 꽃가루를 뿌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그것과 관련되는 일기를 쓰고 뭐 감상문을 쓰고 감격했던 일이죠.
과거의 올림픽에서는 우리는 펜싱이라든지 뭐 이런 그 돈 들어가는 스포츠에서 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내 몸뚱이만 있는 그런 레슬링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헝그리한 그런 어떤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도전하는 그런 이제 격투기 관련되는 그런 종목에서 그래서 최초의 올림픽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전에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도로 표지판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의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뭐 솔직히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도 초기 한국어 교육은 1950년대부터 있긴 했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국어와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했던 것들이고 요즘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어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은 본격적으로 2000년 대충 느낌이 오죠. 소위 그 한류의 첫 번째 시기를 1997년 여러분들이 혹시 한류와 관련된 걸 조금이나 관심 있는 언론 쪽이나 이런 친구들 또 국문과 친구들은 알 텐데 그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우린 시작은 원래 드라마였어요. K-드라마. 이제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이제 중국에서 대히트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런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되는 것이 산업이 되겠구나. 주라기 공원으로 거의 현대차 현대차 몇 대인지 선생님도 수학이 약해서 수천 대를 팔아치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문화관광부, 지금의 오늘날의 문체문화체육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도 좀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글로벌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도 로마자 표기법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자 표기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의 기본 원칙, 표기 일람, 표기상의 유의점 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외래어 표기법을 공부하면서 느꼈겠지만 정말 많은 언어들을 한글로 표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원칙 어떻게 외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거의 학자들이 지명, 인명마다 따로 붙여놓은 셈이죠. 붙여놓은 셈이에요. 그럼 거꾸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거꾸로도 역시 우리말을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우리 원칙을 가지고 바꿨을 때 로마자 표기법은 하나지만 그것을 읽어야 하는 외국인들은 다양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호인데요. 기본적으로 읽게 하고자 하는 기호인데 1대1 대응을 원칙으로 하지만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강의 자료 5쪽으로 와주기 바랍니다. 강의 자료 5쪽에서 제1장 표기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항이 뭐냐면 밑에 회색 박스 안에 나와 있는데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문자 한글로 표기한 자 우리 앞에서 맞춤법 배울 때 한글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맞춤법은 순수 표음주의가 아니라는 거 또 가물가물해졌죠.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음소주의 표기법과 형태소를 고정하는 형태음소주의적인 표기법 하고 떠오르죠. 네, 맞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위해서 읽는 것을 위해서 시각적 효과를 가미시킨 표의주의 표기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표의주의 표기법은 발음을 100%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자 표기법은 뭐예요? 의미 전달보다는 일단 읽는 게 핵심이죠.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어와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교가 뭔진 몰라도 서울여자대학교라는 그 발음을 듣고 서울여자대학교를 찾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이 무슨 뜻이, 서울이야 지명이니까 알겠지만 여자가 뭔지 대학교가 뭔지 또 태능역이 어딘지 화랑대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로마자 표기법을 찾아서 어느 전철을 타고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도로 표지편과 지하철 그 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표무주의가 아니라 전형적인 표음주의가 돼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그 위에 보면 전음법, 한자로 떠났습니다. 초록색으로. 음으로 전환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음으로. 그러니까 서울여자대학교도 소리 나는 대로 서울여자대학교 뭐 이렇게 쓰는 것이 맞죠.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는 서울 뭐 우먼스 내셔널 뭐 서울 우먼스 유니버시티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리 나는 발음대로 바꾸는 것이 로마자 표기법의 목적에 부합을 하겠죠. 제2항은 뭐냐?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마자 이외의 부호라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는 뭐 이런 반달표, 어깨점, 이게 어깨점을 써서 경음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표기를 로마자 표기법을 선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000년에 문화관광부의 로마자 표기법은 이러한 부차적인 부호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부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럼 과거에는 어땠느냐? 그걸 사용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어찌해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심의 기준이 이런 기준에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표기일람은 이거는 이제 일단 모음과 자음에 따라 책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표기일람을 살펴보면,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언어가 우리가 또 우리와 관련 있는 뭐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뭐 그런 경우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언어는 모음이 아예요 오모음 체계이고, 자음의 경우에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을 보이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어는 어떠냐면 일단 모음은 굉장히 표준 모음이 신모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전설의 애를 구별하지 못하는 가장 중부방언에서 이제 일반적인 발음을 인정한다 하도 7모음이에요. 그러면 5모음 대 7모음이면 뭔가 대응이 안 맞으니까, 대응이 안 맞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이렇게 또 다른 조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응표를 만들어 놨어요.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자료 5쪽에 단모음과 이중모음 표기의 대응표를 보면 뭐 아라든지 오라든지 우라든지 이라든지 뭐 애는 상관이 없죠. 기본적으로 단모음 한 글자 뭐 하나에 이제 그 로마자가 하나씩, 알파벳이 하나씩 대응되었기 때문인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어는 이오를 결합하고, 의는 이유를 결합하고, 아이는 AE를 결합하고, 오이는 OL을 결합하고, 우이는 위를 결합한 이런 방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익숙하겠지만, 의가 이유라든지 자기 이름 속에 이게 있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네, 이런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중모음은 그 앞에 y를 붙여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자는 그 밑에 이제 5페이지 하단을 보면 우리말과 달리 기본적으로 알파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9개 뿐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이제 소리들은 2개의 로마자로 이제 표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과연 이 오를 선생님 이름도 김경아 하면 Y2호로 쓰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김경아로 읽어줄지 김계호로 읽어줄지, 사실 그렇죠. 이유를 읽어준다는 보장이 없어. A유로 읽을지. 그렇죠? 언어마다 또 모음 표시를 어떻게 읽을지. 사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이거는 어떻게 읽는다라고 정확한 발음을 모든 언어 화자들에게, 모국어,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에게 다 알려줄 수는 없는 문제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지금 이중모음의 경우에 다른 건 다 상관이 없는데, 의가 이제 이중모음인데 이거는 유이로. 언뜻 느낌은 우이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것도, 의가 UI로 적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향후 좀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음장은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네, 장모음 표기 안 하고요. 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음과 이중모음은 표기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만 자음은 두 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모음보다 자음이 훨씬 복잡해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얘가 받침으로 쓰이나 또 초성에서 쓰이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파열음의 경우에는 G와 K가 있죠. 그럼 G는 초성에 올 경우, K는 종성, 즉 받침으로 쓰일 경우, DT나 BP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음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KK로 쓰고, 그다음 유기음의 경우는 K 하나, T 하나, P 하나로 쓰는데 이러고 딱 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평음의 받침으로 쓰는 경우와 겹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로마자 표기법을 가지고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행을 오거나 업무차 잠깐 와 있을 경우 근사한 아주 시밀러한 발음이라도 해서 어디든 혼자서 찾아가거나 뭘 사 먹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의도죠. 그래서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평음 하나를 G와 K로 나타내는 또 DT로 나타내고 BP로 나타내는 데다가 유기음을 표시하는 KTP가 받침으로 쓰일 때도 여전히 KTP로 쓰인다는 그런 어떤 기호와 소리의 1:1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됩니다. 파열음들은 오히려 별 문제가 없어요. 1:1 대응을 하니까 경음 표기에는 뭐 JJ로 쓰고 유기음은 CH로 쓴다. 마찰음도 경음은 SS로 쓰고 뭐 이것도 문제가 없죠. 비음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고 유음도 RL을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파열음의 경우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요주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6페이지 하단, 6페이지 하단의 예를 함께 살펴보면 자음 가운데 자음 가운데 두 가지 표기를 가지는 것은 파열음, 그 기역, 디귿, 비읍과 유음, 리을이다. 유음, 리을도 지금 첫소리, 초성에 오는 경우에는 알로 쓰고, 그러니까 라면 그럴 때는 알로 쓰고, 뭐 달 그럴 때는 TAL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성이 올 때는 받침으로 올 때는 L을 써야 한다는 거죠. 먼저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GDB로 적히는 경우는 모음 앞에 서고, 그러니까 초성으로 온다는 뜻이고, KTP로 적는 것은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만 받침으로 쓰인다는 경우고, 따라서 호법 인터체인지다. 그럼 어떻게 써? 호법에서 HO로 쓰고, 법의 경우, 어는 E오고 초성은 B로 쓰고 종성은 P로 쓴다는 것이죠. 네, 이거는 호법 인터체인지 고유명사니까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씁니다. 유음 리을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음 앞임, 즉 초성은 R, 자음 앞이나 어말, 즉 받침에서는 L로 적어요. 그리고 리을로 겹쳐 나오는 경우는 항상 L 두 개로 겹쳐 쓰게 됩니다. 그 예를 봐서 구리, 뭐 초성이니까 이렇게 쓰겠죠. 임실, 종성이니까 이렇게 쓰겠죠. 반면 울릉도는 울 하는 경우는 받침이니까 L로 쓰는 게 맞는데 릉 하면 R로 쓰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런데 두 개의 리을이 모두 겹쳐오는 것은 L로 쓴다라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영어나 인구어에서 LR이 겹쳐 나오는 경우에는 설측동화가 일어나서 이게 훨씬 그들에게는 익숙한 표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우리 교재 240페이지에서 241쪽까지 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표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 3장에서 보면 그 표기법에 유의할 것들을 아주 많이 정리해놨는데 선생님하고 지금 강의 자료 지금 7쪽에서 지금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7쪽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셋째 줄입니다. 7쪽 강의 자료 7쪽의 셋째 줄입니다.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를 표음주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발음을 중요하기 때문에 신라, 알약, 해돋이, 조코는 그 발음에 따라서
자, 그 다음 줄에 보면 신라 L이 2개 오니까 실제 발음은 L이 2개 오니까 LL, 알약도 LL, 해돋이 9개음화를 겪은 상태로 조코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유기음도 K 하나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밑줄친 다마는 체언에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따를 때는 히읗을 밝혀 적어야 하고 된소리 표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조코를 보세요. 조코는 유기음화가 실현됐지만 유기음화 자체를 K로만 적어줬잖아요. 근데 무코항 같은 경우 무코로 소리 나지만 MUKO가 아니라 묵호로 적어야 돼요. 묵호.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오는 경우. 조코는 히읗 플러스 기역의 결합이죠. 히읗이 앞에 왔잖아요. 히읗이 앞에 오는 용언의 활용형의 경우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이제 체언의 경우에 이렇게 오는 묵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구별을 해줘요.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팔당의 경우는 경음으로 발음되지만 경음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발음 나는 대로라고 하는 전음법을 조금 위반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소리 나는 대로는 아닙니다. 네, 발음상의 혼동에 우려가 있는 거. 우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그 부가적인 부가 기호를 쓰지 않기로 했잖아요. 근데 최대한 안 쓰는 거 이런 경우에는 씁니다. 붙임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면 잘못하면 준강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준강이라고 읽을 수 있고 또 중앙이라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붙임표를 가운데 넣어서 중 띄고 앙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경학임 이렇게 막 가는 교수님들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안 써요. 요즘은 다 외국인들도 당연히 뭐 김경아라고 읽어주죠.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되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한다. 즉 홍길동은 홍길동으로 써도 되고 혹은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은 이렇게 두 음절이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붙임표를 두 가지는 허용 규정입니다. 선생님은 사실 후자를 좀 더 선호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구역 단위와 뭐 길거리를 할 때 예를 들어 종로 1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도시, 군면 이런 식으로 쓰고 그 앞에 역시 붙임표를 써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인명처럼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기본적으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중면 같은 경우는 우리 발음으로는 이제 비음화 때문에 삼중면이 되지만 삼죽 띄고 면 이렇게 표기를 해서 고유한 지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네, 뭐 청주시 이런 경우는 그냥 아주 대표적인 그런 청주해도 되기 때문에 청주라고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명, 회사명, 단체명은 그동안에 써온 전통적인 표기법을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김치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자 표기에 따라서 고추장, G를 쓰는 게 맞는데 김치는 어느 순간 K로 쓰는 것이 좀 외국에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 브랜드화된 것들은 새삼스럽게 바꾸지 않죠. 그런 것들 같습니다. 우리가 맞춤법에서도 오뚝이로 바뀌었잖아요. 형태음소주의, 즉 표의주의를 강화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인형으로 보는 오뚜기 말고 오뚜기 표 마요네즈, 케찹 만드는 데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오뚜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상표 표기가 관용으로 굳어졌다고 보기 때문이죠. 네. 로마자 표기법도 외래어 표기법처럼 표기 영내가 여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한다면,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표기 전환하는 그런 자동 전환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7쪽 강의자료 8쪽 강의자료 8쪽 3.4.2, 강의자료 8쪽 3.4.2부터는 3차 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